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른 삶의 방식은 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알고 있었으나 소홀히 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 그처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 이 문장 안에 소박하지만 간절한 그 희망의 말이 응축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입니다. 펴낸 곳은 문희당 출판사의 임프린트 비공장입니다. 비공장은 앞으로 젊고 촉망받는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들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공장에서 출간한 첫 책,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는 지금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소설가 8인과 시인 5인이 참여한 코로나19 소재로 쓴 에세이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시대와 맞닥뜨려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시대에 대한 사색을 담은 책입니다. 강요된 거리, 중단된 일상,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바뀌어가는, 바뀔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습에 대한 성찰의 기록들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 책의 제목처럼 사소하고 일상적인 날이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명인데요. 김안, 김엄지, 김유담, 김진규, 김혜나, 손보미, 신동욱, 이병국, 임성순, 장은아, 정문희, 최미래, 최지인입니다. 13편의 에세이 중에서 한 편을 골라 낭독해 드릴 텐데요. 김유담 작가님이 쓰신 내 이웃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겪은 일이나 느낌, 감정 등을 글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과의 거리. 정윤이 혜미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K9의 대표 맘카페 육아정보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아이의 돌잔치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카페에 접속한 어느 날 밤 H동 사는 원숭이띠 맘이고요. 18년생 개띠 아가 친구 구해요 라는 제목으로 올린 혜미의 글에 정유는 홀린 듯 댓글을 달았다. 정유는 그동안 맘카페 최소 가입 요건을 위한 게시글을 3개 정도 작성했을 뿐 그 외에 다른 게시글이나 댓글을 써본 적도 없었다. 과거에 정윤이었다면 온라인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육아 휴직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보내는 시간이 고단하면서도 지루했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근처에 살며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동갑 친구를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에 정유는 댓글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겼다. 둘은 서너 차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바로 옆 단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하며 만나기로 했다. 정유는 단지 내 상가 스타벅스에서 혜미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다. 알고 보니 정윤과 혜미는
동갑이 아니라 띠동갑이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혜미도 당연히 자신과 같은 80년생 원숭이 띠일 거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혜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혜미는 92년생 원숭이 띠였다. 정윤과 혜미가 가까워지는데 12살이라는 나이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혜미와 정윤은 2달 차이로 태어난 남자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육아 이야기만으로 3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정윤의 친구들은 비혼주의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미 아이를 낳은 친구들은 30대 초중반에 출산을 경험해 지금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부모인 경우가 많아서 정윤과는 대화에 접점이 적었다. 혜미는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주변에 육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정윤은 혜미를 만나게 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정윤이 사는 S아파트와 혜미가 사는 B아파트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서로의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늦은 밤 아이를 재운 후 혜미의 집에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정윤은 혜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늦은 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면 그들의 대화창은 눈물 이모티콘이 넘쳐났다. 혜미의 아들 완은 8월생, 정윤의 아들 시준은 10월생으로 완이 시준보다 2달 빨리 태어났다. 완과 시준 모두 평균치의 성장과 발달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정윤은 혜미와 교류하며 앞으로 시준의 발달과 변화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분유를 언제 끊어야 하는지, 유아식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 혜미는 정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선배나 다름없었다. 요리나 살림의 도통 재능도 취미도 없는 정윤과는 달리 혜미는 손끝이 야무지고 살림 솜씨도 좋았다. 혜미가 아이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은 물론 돌떡과 떡케이크, 답례품 비누까지 직접 만드는 것을 보고 정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랐다. 언니, 제가 사서 고생하는 거 좋아해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돈 아껴야 해서요. 저희 하우스푸어잖아요. 무리를 넘어서 영끌에서 집 산 거라 매일 쪼들려서 살아요. 혜미는 영끌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신혼집을 구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는 등 집을 사기 위해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돈을 동원하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젊은 나이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 또한 그녀의 표정에서 묻어났다. 대출을 어느 정도 갚기 전까지 출산은 미룰 계획이었는데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하게 되면서 일까지 그만두게 되고 졸지에 외벌이가 된 상황이라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고 혜미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미의 하소연을 들으며 정윤은 빙긋 웃었다. 정윤 또한 3년 전 이 동네에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혜미가 거주하는 B아파트를 둘러본 적이 있었다. 지은 지 25년이 넘은 B아파트는 입지는 좋은 편이지만 평수에 비해 구조가 협소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차 환경도 열악했다. 외벽에 페인트 칠이 벗겨진 오래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정윤은 이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는 싫다는 마음이 들었다. 상우와 정윤, 부동산 중개업자 셋만 타도 숨이 막혀오는 듯한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11층 집은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받아 베란다 샤시가 덜컹거렸고 욕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왔다. 상우는 B아파트를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후 들어오자는 의견을 냈다. 결혼 당시 정윤은 38, 상우는 44이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각자가 모은 돈을 합치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 보태면
비 아파트를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다. 하지만 정윤이 진저리를 치며 반대했다. 저런 집이 5억이라니. 정말 서울 집값이 미치긴 미쳤나 봐. 자기야, 나는 비 아파트는 거저 준대도 갖지 않겠어. 신랑의 끝에 정윤과 상은은 바로 옆 단지에 위치한 신축 S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같은 돈이면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계약 당시에 상우는 조금 툴툴댔지만 신혼생활의 달콤함 그리고 새 아파트의 쾌적함과 아늑함에 만족했다. 2년 후 전세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정윤 부부는 아파트 매매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했다. 당시 만삭의 몸이 된 정윤은 2년 사이 주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과 오를 대로 오른 집을 샀다가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크겠다는 불안이 동시에 교차했다. 부부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시장 상황을 관망해 보기로 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정윤의 출산 예정일과 겹친다는 점도 이사를 결심하기 어렵게 했다. 이사 안 하길 잘했어. 출산 준비만으로도 힘든 와중에 이사까지 했더라면 너무 무리가 됐을 거야. 출산을 하루 앞둔 날 정윤은 침대에 옆으로 누운 채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상우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정윤의 배를 어루만졌고 뱃속의 아기가 화답하듯 태동했다. 그래도 다음 계약은 연장하지 말고 적당한 곳으로 매매를 알아보자. 아이가 있으니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어. 정윤의 배에 손을 대고 있던 상우가 잠옷 비상한 말투로 말했다. 상우도 아이의 태동을 손바닥으로 느낀 모양이었다. 정윤은 자신의 배 위에 상우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당신은 아빠가 된다고 하니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나 봐. 나는 아직 철이 없는지 꼭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그냥 2년씩 살고 싶은 동네에 살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서촌에도 살아보고 설해마을에도 살아보고 아이가 유치원생쯤 되면 2년 정도 해외 지사 발령을 신청해 보려고 해. 선배들 말로는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던데. 정윤은 출산 일주일 전까지 국적기 항공사의 홍보팀에서 일했다. 결혼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2년, 싱가포르에서 1년 반씩 주재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세계 각지를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다는 꿈을 품고 항공사에 입사해 틈나는 대로 여행을 다녔다. 스스로 역마살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한 곳에 터를 잡고 사는 건 지루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한 곳에 자리 잡고 오래 사는 게 아이에게 더 좋아. 나는 어릴 때 전학을 너무 많이 다녀서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눈 친구가 없다고. 군인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수없이 이사를 다녔다는 상우는 이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넌덜머리가 난다며 고개를 저었다. 정윤은 상우도 여행을 좋아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집 문제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달라서 내심 놀랐다. 하지만 그런 상우의 모습도 귀엽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윤은 곧 태어날 아기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를 더 닮았을지 궁금해하며 잠들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정윤과 상우는 각자가 중시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집에서 어떤 삶을 꾸려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전혀 없었다. 불혹의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아이의 수유, 아이의 배변, 아이의 구토, 아이의 목욕, 아이의 수면,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아이뿐이었다. 그건 대화라기보다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서로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하는 것에 가까웠다. 대기업 계열 유통회사를 다니는 상우는 회식과 야근이 잦은 편이라 아기가 잠들고 나서야 집에 들어올 때가 많았다. 정윤은 하루 종일 혼자 아기를 돌보며 손에 익지 않은 집안일을 하느라 밤마다 녹초가 되곤 했다. 아기는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한 생명을 키운다는 건 절대적인 희생과
엄청난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있다고 느낄 무렵 정유는 혜미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크게 의지했다. 혜미는 절약 정신이 지나치게 투철하다는 것 외에는 정윤과 죽이 잘 맞는 편이었다. 정윤과 혜미는 거의 매일 만나 나란히 유아차를 끌면서 동네를 산책했고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혜미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키지 않고 스타벅스 텀블러를 집에서 챙겨와 음수대에서 물만 받아 마셨다. 이따금 정유는 벤티 사이즈 커피를 주문해 혜미와 나눠 마시기도 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같이 다닐 문화센터를 알아보다가 백화점 문화센터가 아닌 구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 것 또한 혜미가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다니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혜미와 그녀의 아들와는 매주 수요일 정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정윤의 아들 시준과 함께 트니트니 체육교실을 다녔다. 체육 수업이 끝나면 동네로 돌아와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점심을 먹었다. 정윤은 혜미가 집에 오는 날에 평소 혼자서는 주문하기 어려운 배달 음식을 시켜 같이 먹는 것을 즐겼다. 혜미는 정윤이 집에 오면 직접 밥을 차려주었다. 김치찌개나 시금치 된장국, 오징어 볶음 등 혜미는 싸고 흔한 재료로도 맛깔나게 음식을 해서 정갈하게 내놓았다. 정유는 매번 자신만 돈을 쓰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기분이 들다가도 혜미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마음이 풀렸다. 자신은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라 허덕이고 있는데 혜미는 언제 이렇게 국을 끓이고 밑반찬까지 만드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늦은 밤 정윤이 아이를 재우고 혼자 맥주를 홀짝이고 있을 때면 혜미가 카카오톡으로 핫딜 링크를 종종 보내주곤 했다. 언니, 지금 심야 깜짝 세일로 아기 세제 핫딜 떴어요. 최저가임. 언니,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티몬에서 기적의 한정 세일하는 거 아시죠? 선착순이니까 잊지 말고 득템하세요. 정유는 혜미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하트가 날아다니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얕게 한숨을 쉬었다. 최저가와 핫딜 일정을 줄줄 꿰고 있는 혜미 덕분에 육아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적도 있었지만 때로는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혜미는 최저가 핫딜 구매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꼭 생색을 내곤 했다. 1시간 가까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한 끝에 찾은 최저가 쇼핑몰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몇천 원 아끼는 것보다 내 시간과 몸을 아끼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겨울이 지나는 동안 정윤과 혜미는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며 교류했다. 정윤은 혜미와 너무 붙어 지내는 것 같다며 당분간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 놓고서도 다음 날이면 먼저 혜미에게 연락했다. 날씨가 춥고 미세먼지가 심해서 혜미의 집 외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딱히 없었다. 시준과 완을 함께 놀게 하면 그나마 시간이 잘 갔다. 정유는 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 봄이 오면 아기를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내 기관에 적응하는 대로 복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다른 엄마들도 사귀게 될 테고 복직 후에는 따로 혜미를 만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새해가 밝자 정유는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시준의 입소 확정 연락을 받았다. 2월 중순부터 적응 기간을 시작하고 3월부터 정식 등원을 할 예정이라는 안내도 들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S아파트 주민 자녀들에게 입소 우선권이 있어서 혜미의 아들와는 결혼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다녀야 했다. 정유는 내심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아기의 어린이집 입소만을 기다려왔던 정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앙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1월 말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도권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어린이집 입소도 무기한 연기됐다. 상우가 격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정유는 더 우울해졌다.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 육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아이가 시끄럽게 논다고 눈치를 주기 일쑤였다. 가뜩이나 요리에 서툰 정유는 외식까지 어려워지자 스트레스가 배로 늘어났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혜미였다. 정유는 상우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면 혜미의 집에 아이를 데리고 건너가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혜미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돈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같이 먹기도 했다. 언니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어떡하죠? 혜미는 여러 번 인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대신 밥값을 낸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그즈음 혜미는 밤마다 최저가 마스크를 알아보느라 바빴다. 정윤이 아이를 재운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뭐하고 있냐고 묻자 혜미는 마스크를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집에 남은 마스크가 얼마 없어서 너무 불안하네요. 완희 아빠는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서 하루 한 개씩 꼭 필요한데 미세먼지 마스크 미리 쟁여둘걸. 언니는 마스크 많이 갖고 계세요? 아니, 우리도 얼마 없어. 상우 씨는 회사에서 마스크가 나와서 괜찮고 나도 거의 외출은 안 하니까 버틸려면 버틸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 마스크 더 구하기 힘들게 된다고 하니 불안하긴 해. 지금 검색하니까 한 장에 2,000원짜리도 품절이고 한 장 4,000원짜리만 있는데 이거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마스크만 찾아서 물량이 없대. 나는 그냥 이거 살까 봐. 30장 묶음에 12만 원이지만 병 걸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헉, 원래 한 장에 600원도 안 하던 건데 저는 그 돈 주고는 못 사겠어요. 언니, 저 좀 더 알아보다가 살게요. 먼저 주무세요. 정유는 비싼 값에 마스크를 사면서 속이 쓰렸지만 마음의 평화를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15개월짜리 남자아기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친데 마스크까지 시간을 내어 알아볼 여력이 없었다. 상우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부싸움도 잦아졌다. 그즈음 상우는 부동산 어플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신경이 부쩍 예민해졌다. 하루가 다르게 서울 아파트 값이 뛰고 있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한 달 사이에 3천만 원, 석 달 사이에 1억 원이 올랐다고 했다. 정유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실거래가 그래프를 눈앞에 마주하고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웠다. 직장 생활을 하며 직접 돈을 벌 때에 비해 돈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것 같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회사 인사팀에서 정윤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복직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여객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해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도 휴직을 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유는 복직이 무산된 것에 낙담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출산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혜미는 정윤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언니,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2돌 전까지는 엄마가 곁에 있어야 아이 정서에 좋대요. 혜미는 건성으로 위로의 말을 던지고 있을 뿐 핸드폰을 보면서 마스크를 검색하느라 바빴다. 오늘 아침 9시에 홈쇼핑에서 마스크 판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분 만에 매진된 거 있죠? 언니, 저 마스크 찾느라 지난 이틀 밤 내내 한숨도 못 잤어요. 붉게 충혈된 눈을 깜빡거리며 혜미가 말했다. 보다 못한 정윤이 자신이 산 마스크를 10장 나눠둘 테니 제발 그만 좀 찾아보라고 달래듯 말했다. 언니, 그거 비싸게 주고 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괜찮아요.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야.
그러다가 혜미 씨 몸 상하겠어. 장당 4,000원 주고 샀긴 했지만 지금 그것도 품절이더라. 비싸게 산 것도 아니야. 이제 국산 KF94 마스크는 장당 5,000원은 줘야 살 수 있던데. 3월 초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될 거라니까 내가 준 거 쓰면서 그때까지만 버텨봐. 너무 죄송해서요. 그럼 제가 그거 돈 주고 살게요. 아니야. 우리 사이의 돈은 무슨. 됐어. 정 그렇게 마음 불편하면 줘도 되고. 진짜 난 괜찮으니까 혜미 씨 편할 대로 해. 고마워요, 언니. 혜미는 당장 지갑에서 4만 원을 꺼내줄 것처럼 굴다가 따로 돈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라 정유는 그저 피식 웃고 말았다. 12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그 돈을 받는 것도 면이 서지 않을 일이었다. 봄꽃이 환하게 폈다가 지고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정윤이 가족 외에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이웃에 사는 혜미밖에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될수록 혜미와의 거리는 더욱 밀착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정윤은 답답함을 느꼈다. 상우가 다니는 회사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실적이 영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퇴근 후 상우가 피곤하다는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정윤은 속이 상했다. 참다 못한 정윤이 결국 폭발해 상우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도 곧 복직해 돈 벌 테니 혼자만 돈 버는 양 유세 떨지 말라고 정윤이 목소리를 높이자 상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집 한 채도 못 사게 됐다는 말을 한탄조로 내뱉었다. 지금 복직이 문제가 아니야. 결혼할 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번 생에 우리가 집을 사는 건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지금 옆 단지 집값이 얼마인 줄 알아? 네가 거저 줘도 가지지 않겠다고 한 비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됐어. 상우가 정윤에게 원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10억? 정윤이 벌떡 일어나 되물었다. 그 집이 10억이라고? 녹물이 나오고 베란다 샤시가 덜컹거리던 그 집이? 그러니까 지금 혜미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정윤은 한 대 맞은 것처럼 뒤통수가 얼얼했다. 4,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다고 엄살을 떠는 혜미가 10억짜리 집을 소유한 자산가라니. 1,000원이라도 더 싼 기저귀 핫띠를 찾느라고 밤잠을 설치는 혜미를 궁상맞다고 속으로 비웃었는데 오히려 혜미 입장에서는 40살이 되도록 내 집 마련도 하지 못하고 돈을 쉽게 써대는 자신이 더 우스워 보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정유는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해 주변 집값 실거래가를 살펴보다가 혼자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분을 사기려 했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그때 마침 혜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아직 안 주무시나 봐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네요. 내일 혹시 마트 갈 일 없으세요? 마트는 왜? 이마트에서 비말 마스크 세일한다고 해서 내일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여름 되니 KF94 마스크는 너무 두꺼워서 못 쓰겠어요. 이마트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다. 혜미가 마트에 같이 가자는 건 정윤의 차를 나눠 타고 싶다는 뜻이었다. 글쎄, 난 마스크 많아서 괜찮아.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혜미 씨 지난 2월에 나한테 마스크 값 4만 원 준다고 하더니 왜 아직 안 줘? 아, 그거요? 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요. 죄송해요. 다음에 만날 때 드릴게요. 아니야. 이런 건 말 나왔을 때 주고받는 게 나아. 다음에 만나서 또 이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네. 내가 계좌번호 보낼게. 이쪽으로 붙여줘. 정유는 평소와는 달리 어떤 이모티콘도 쓰지 않은 채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고 계좌번호를 남겼다.
그날 밤 혜미는 정윤에게 아무 답신도 하지 않았고 돈도 붙이지 않았다. 혜미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온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 언니, 그때 주셨던 마스크랑 같은 걸로 10장 사서 돌려드려요.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고 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감사했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빌어요. 정윤은 메시지를 받자마자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현관 밖은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조용했고 현관문 고리에 하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 정윤은 마스크가 담긴 비닐봉지를 자신의 손목으로 옮겨 걸쳐놓고 서서 쿠팡에 접속해 국산 KF94 마스크가 현재 얼마인지 가격을 검색해 보았다. 10장 묶음에 11,000원, 배송비 무료. 정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쿠팡 앱을 닫고 네이버 부동산에 다시 접속했다. B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주 기준으로 10억 5천만 원이었고 S아파트는 이틀 전 12억 3천만 원에 팔렸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면서 손목에 걸린 비닐봉지가 같이 부스럭거렸다. 정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숨이 막혀왔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